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1에서 5.25%까지.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도 이번 주 FOMC에 금리를 올리는 게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금리가 높아진 다음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저금리 하에서 빚을 진 사람들은 굉장히 압박이 되는 금리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건 2006년 6월인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2007년 8월이거든요. 금리 인상 멈추고 1년 2개월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나빠진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겠죠.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야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춰지더라도 그냥 고금리가 상당히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신용 위험은 굉장히 저는 뭐 올해 내년까지도 돌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네. 환자들이 또 얼마나 몰려드는지를 봐야 이게 뭐 금리 인하가 됐든 그 기대감을 갖든 네. 가봐야 되는 건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죠. 우리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새벽쯤이면 소식이 전해질 것 같고요. 해서 현재 4.75 게 시장에서는 한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게 대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 중앙은행은 한 주 전에 네.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꼭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터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예상보다 금리를 조금만 올리지 않겠어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랑 네. 금융 불안이랑 네.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중앙은행? 제 생각에는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교란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금리를 뭐 낮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난주 ECB 정책에 대해서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늦게 움직였죠. 너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미국보다 ECB는 더 늦게 이제 긴축의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네. 지금 미국 금리는 이번 주 안 올리더라도 지금 4.75인가요? 네. 4.75이죠? 4.75인데 지금 미국은 ECB는 50bp 올려서 3.5가 된 거니까 굉장히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다, 이런 견해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에 많은 중앙은행들과 금융관료들에게 저는 아주 각인이 된 거는, 야, 거대 금융기관 하나 날렸더니 차라리 구제금융을 주고 리먼 브라더스를 살리는 게 안 낫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경제적 비용이 컸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본주의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한 경제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는 저는 뭐 시스템의 규율을, 기강을 세우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 날린 이후에 일관성을 가지고 부실금융인간들 다 정리했나요? 그럼 AIG는 왜 살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글로벌 경제가 대마불사가 됐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조정을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사례를 작년 10월에 영국이 보여주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작년 9월 말 이즈만 하더라도 금리를 소위 0.50%포인트씩 올리는 네. 그 빅스텝을 밟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경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이제 돈을 걸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할 게라고 공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9월 말에도 영국의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영국의 연기금들이 저희 뭐 마진콜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 가을에 런던의 금융가에서는요, 2008년도 리먼 파산 직후에 월가와 비슷한 그런 음울한 기운이 막 흘렀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영란은행이 했던 건 뭐냐면, 금리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양적 완화를 하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양적 긴축, 양적 완화에 반대가 되는 정책을 하기로 공언해 놨고요. 네. 이미 금리를 올리는 와중인데 돈을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매우 초현실주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과정들은 보겠지만은 이것이 2008년 식의 리먼식으로 시스템이 아주 붕괴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15년 전에 학습 효과까지 많이 쓰이고 15년 전뿐만 아니라 그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결국 비슷한 아주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정책들을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데 뭘 하나 선택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뭐 큰 탈이 2008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에 그 심각했던 혼란을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좋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활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한 경제 주체가 책임을 지고,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기강이 세워지고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됨으로써 남아있는 경제 주체들의 시스템이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난 10년 뭐 글로벌 자본주의 우리나라 보시면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흐물흐물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10년처럼 한국 경제가 별일이 없었던 때가 없었거든요. 뭐 심각한 사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금리하에서 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지만, 많이 해야 될 경제 주체들도 안무난고하면서 뭔가 시스템의 어떤 효율은 떨어지는 건데, 이미 저는 뭐 유럽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08년과 같은 문제가 재현되는 거는 어떻게든 저는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 대가는 역시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불가피하게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미 10년간 그 길을 좀 걸어왔다고 봅니다. 사실 기업이랑 금융, 자본주의에도 순환, 생물 경사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환의 거리가 막혀버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전체적으로 고육지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결정을 밟고도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어느 쪽이 맞는지, 물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는데, 이번에 FOMC 이후에 그게 3, 6, 9, 12월에 경제 전망과 또 이제 점도표라는 부분이 나오죠. 연준 의원들이 향후 한 2년 후까지 경제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제 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조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 따지지 않을까요? 지금 점도표는 3, 6, 9, 12월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요. 12월에 연준 의원들이 많이 찍어놓은 게 2.5%거든요. 장기 금융금리가. 근데 이제 2018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2.5%까지 올렸는데,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한 2.9%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한 6% 남짓에 있는 수준으로 보면 한 5년 전에 2.9% 물가가 굉장히 얌전한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물가 목표치는 2%인데 이게 2.9가 됐어, 이제 정말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 당시에는 나름의 또 공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연준도 금리를 더 많이 올렸고, 또 인플레이션 압박도 지금은 훨씬 큽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에 다수가 찍힌 금리는 2.5%인데, 2018년도에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약할 때 연준 위원들이 찍은 금리는 3%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한데 4년 전보다 미국의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균형금리가 낮으냐? 이거는 부채가 너무 많고 성장은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융의 문제도 어느 정도 SVB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준 위원들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점도표의 다수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2.5에서 유지가 되든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장기 금리는 거의 한 2년 또 훨씬 지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금리 수준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이제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잡고 싶고요. 금리 올려서 심각한 그 경기 침체나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불안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면서 심각한 위기도 부르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점도표에서 나오는 장기금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금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미국 그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자기들이 지향하는 금리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한 5% 정도가 미국 기준금리가 되겠지만 중립금리는 2.5%를 가리키고 이게 더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이제 동결이 최근에도 네.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미국은 5%가 되고 네. 한국은 3.5%면 네. 이게 좀 자본이 유출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요건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정책이 우리나라의 그 내부적인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직면해야 될 특히 내수라든가 부동산의 부담도 완화시키고 네. 환율도 지키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한국은행이 바로 보고 있다고 봐요. 금리 차에 어느 정도 역전을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가 지게 될 부담이 미국보다 훨씬 크거든요. 아. 왜냐하면 미국은 가계부채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꽤 많이 낮아졌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졌고요. 네. 우리는 가계부채가 최근 수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 빨리 증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게 될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환율 안정도 이루고 또 국내의 부채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이고요.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부채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올린다고 따라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은 미국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멈춰져야 우리가 한숨을 돌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느 정도는 낮은 금리를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내 상황 때문에. 네. 근데 또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계속 올리고 있으면 네. 또 한국은행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덮어줄 수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뭐 25bp 정도 뒤늦게 쫓아가는 수행하는 행보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재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약간 상향을 했어요. 네. 미국, 중국, 유럽, 뭐 심지어 이제 뭐 스페인까지도 다 상향을 했는데 우리나라 거는 좀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기존 전망치가 뭐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 다른 기관들 전망보다 OECD께 조금 높았으니까 뭐 한국은행 전망치는 거의 똑같이 이제 낮춘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리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는 낮추는 게 네. 썩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수출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물건 파는 주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아지면 한국이 꽤 높은 탄성을 가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중국 경제 바로미터. 그렇죠. 중국까지 포함하면. 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한국인 내수에 대한 아주 큰 비관론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내수라고 하는 거는 민간 소비가 있고요. 또 투자는 기업이 하는 투자